제55화 앨리스는 12후 대학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미하이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하이가 엄청 충격받을 것을 앨리스는 잘 알고 있었다. 미하이가 그 소식을 들으면 공부를 손에서 놓고 퇴학당할 게 분명했다. 물론 그렇게 퇴학당해도 그게 처음은 아니었다. 미하이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다른 학교를 알아보면서 범죄자 자녀로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앨리스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미하이가 왔다. 앨리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다.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미하이가 말했다.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경찰이 엄마도 잡아갈지 몰라요. 그러자 앨리스 이모가 물었다.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할 거니? 3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아깝잖아. 상관없어요. 미아이가 앨리스 이모의 말을 가로막았다. 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사람을 낚는 진짜 어부들이 세워놓은 걸 배신하고 파기할 때가 있잖아요. 학위 따위는 없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저는 곧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구체적인 시기는 그 사람들 마음이겠죠. 앨리스와 미아이가 부크레슈트로 돌아왔을 때 사비나는 충격을 받아 상심해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 사비나가 열어주었다. 피로에 찌든 법원 직원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직원은 사비나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1909년생 리처드 원브란트에게 25년 징역형을 선고함 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비나는 문을 닫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다음 날에는 세무서 관리 2명이 다락방을 찾아와 값이 좀 나갈 것 같은 물건이면 가리지 않고 죄다 압류해 갔다. 다락방에는 침대, 탁자, 의자 2개만 달랑 남았다. 그 다음 몇 해 동안은 관리들이 툭하면 찾아와 사비나가 벌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괴롭혔다. 사비나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지하교회와 함께 일하는 한편 관공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리처드가 투옥되면서 부과된 무거운 벌금을 좀 줄여달라고 제복을 입은 관리들에게 간청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살고 있는 다락방마저 잃을 상황이었다. 사비나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낡은 재봉틀을 구했다. 돌아갈 때보다 안 돌아갈 때가 더 많은 재봉틀은 바늘이 너무 약해서 자주 부러졌다. 그렇지만 양말과 스웨터를 만들어 암시장에 내놓아 월세를 낼 수 있었고 덕택의 다락방을 몰수당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지만 사비나와 친구들은 공장 정문이나 벼룩시장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 붐비는 곳 어디에서나 옷가지를 팔았다. 어느 날 사비나가 재봉틀에 앉아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비나는 불길한 소리에 이를 멈췄다. 사비나 원브란트 동무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우중충한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네, 제가 원브란트 부인인데요. 내일 아침 9시 내무부에 출두하십시오. 이 카드를 경비원에게 보여주고 거기 표시된 방을 물어보세요. 남자는 차가운 눈초리로 사비나를 쏘아본 뒤에 돌아갔다. 누군가가 자신을 밀고 한 것이라고 확신한 사비나는 세면도구와 따뜻한 옷을 챙겨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비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비나는 동굴처럼 생긴 사무실로 들어갔다. 매력적인 여직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바닥은 화려한 양탄자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레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사비나는 그랜드 피아노만큼이나 큰 책상으로 다가갔다. 통통하게 생긴 남자가 사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40쯤 돼 보였다. 앉으시오, 원브란트 동무. 남자가 팔걸이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동무를 부른 이유는
동무의 사건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요. 동무와 동무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사비나는 망설였다. 걱정 마시오. 이 방에서 한 말은 반드시 비밀에 붙일 것이요. 남자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았다. 아들이 있군. 미하이? 당신 아들은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 사비나는 마침내 알아차렸다. 그것은 리처드와 이혼하라고 설득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이었다. 압력을 넣어도 소용이 없자 이제 정중하게 접근한 것이다. 남자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결혼관계를 깨지 않을 거예요. 우린 영원히 하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남자가 말했다. 뭐 정이 그렇다면 내가 작은 제안을 하나 하지요. 당신은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마치기를 원해요. 또한 당신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죠. 당신 인생을 살 권리를 원해요.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신분증을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남편 이름 대신에 당신 이름이 기입된 새 신분증을 48시간 이내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혼 같은 심각한 말은 잊어요. 이건 국가가 요구하는 단순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비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물론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걸 어떻게든 얻어내는 게 우리 방식이니까. 그러자 사비나가 불쑥 물었다. 당신도 다른 많은 관리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밖에 있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싶으세요? 관리가 폭발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내가 누구인지 몰라? 감히 나한테 그따위를 묻다니. 관리가 연필을 벽난로에 던졌다. 이제 가봐. 관리가 소리 질렀다. 그리고 내가 한 말 잊지 마. 알겠어? 사비나는 챙겨온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사비나는 관리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사비나는 관리도 사비나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만큼이나 감옥을 두려워했다.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은 사비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리처드가 죽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어느 날 밤 차림새가 꾀재재한 청년 몇 명이 사비나의 집을 찾아왔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그 청년 공작원들은 리처드에 관하여 설명했지만 사비나의 눈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원브라트 목사님이 너무 가여워요. 청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무척이나 우울해서 아무하고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사비나가 물었다.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원브란트 목사님이 시체가 돼서 게릴라 교도소 밖으로 실려 나가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해도 이미 돌아가신 분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사비나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간파하고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브라트 목사님이 정말 가여워요.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풀이했다. 목사님은 진정한 성자였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했죠. 원브라트 사모님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그만 가주세요. 사비나가 청년의 말을 끊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하이가 예상한 대로 12호 대학은 공산주의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하이를 퇴학시켰다. 미하이는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신의 지하교회 활동에 관하여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직원들은 기독교인 학생들에 관한 서류를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미하이는 대학교회의 밀고자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걱정스러웠다. 어느 날 미하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약해요.
사비나는 영문을 몰라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는 아무나 다 지하교회 예배 장소에 들여보내요. 그들은 그냥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만 말하면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밀고자들이 지하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조심해야 돼요. 사비나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미아이가 엄마를 진정시켰다. 경찰이 엄마를 또 잡아가고 나도 잡아갈까봐 두려워요. 내가 엄마의 지하교회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경찰도 알고 있어요. 미아이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안전도 염려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걱정돼요.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씩 끌려가서 밀고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전부 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사비나는 매우 상냥하고 다정한 앨리스가 생각났다. 앨리스는 정치범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앨리스가 지하교회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경찰이 그녀를 노렸다가 체포했다. 신문관들은 정보를 빼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소득을 얻지 못하자 앨리스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고 뼈 몇 개를 부러뜨렸고 강철이 들어있는 군홧발로 앞니를 걷어찼다. 그렇게 8년 동안 앨리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이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과 사비나와 미아이를 배신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교도관들이 앨리스를 고문대에 눕혀놓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사지를 잡아당겨 관절을 탈골시키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경찰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지하교회 몇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미아이가 옳았다. 밀고자들이 지하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